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지만 연애 기간은 1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친정 부모님 지인을 통해 선보듯이 소개받게 되었고 양가가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남편을 소개시켜 주신 중간 역할을 하셨던 분 덕에 결혼까지 가는데 수월한 편이었어요. 짧은 연애지만 연애하는 동안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둘씩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생기는 술자리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 이해해주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로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둘 사이에 터울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시부모님께서 맞벌이 부부셨고 두 분 다 회사를 다니고 계셨고 야근이 굉장히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남편이 학교 끝나고 와서 신우를 돌봐주고 했었다네요. 그렇다고 신우를 갓난쟁이부터 업어 키운 것도 아니고 나이차가 7살밖에 나지를 않는데도 애지중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우와 관련된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을 정도로 신우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적응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매랑 사이 좋은 게 나쁜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 예단은 필요 없어도 신우 결혼식장에 입고 오게 좋은 옷 한 벌 해주고 들고 올 만한 명품 가방 정도는 하나 해줬으면 한다고 했었거든요. 당시 신우가 대학 졸업반이라서 겸사겸사해서 새언니가 좋은 선물 해주면 결혼 후에도 신우가 저를 잘 따르지 않겠냐는 듯이 빙둘러서 말한 적이 있는데 결혼 후에 신우한테 하는 거 보니 그냥 신우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 때는 눈치를 전혀 채지는 못했는데 언젠가 제가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남편과 신우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대충 들으니 월급날이 되면 용돈을 보내주겠네 어쩌겠네 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빠가 동생한테 용돈하라고 얼마 보내줄 수도 있다고 넘기려고 했었는데 괜히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다고 했나요? 남편이 신우한테 주기적으로 용돈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큰 금액을 보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벌이가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동생 용돈하라고 보내주는 돈이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고 좋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저를 속이면서 신우한테 몰래 돈을 보내주고 있다가 또 한 번 저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자꾸 현금 인출까지 해가면서 신우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보다 못한 제가 돈 관리를 하기로 하고 경제권을 뺏어가게 만들었네요. 자랑은 아니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빌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권 구도심에 적당한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세요. 구도심이긴 하지만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인구 밀집이 되어 있는 상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월세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꽤나 수입이 좋은 편입니다. 저는 부모님 건물하고 상관없이 공부해서 전공 살려 취직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월 수입은 남편하고 비교해서 제가 많이 모자란 편이지만 친정에서 워낙에 지원을 잘 해주신 덕분에 팔려가듯 한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각자 번 돈에서 생활비하고 적금 똑같이 각출하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각자 관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생활비랑 적금할 돈 똑같이 내고 남는 돈은 잔액이 남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 멋대로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지 신우한테 용돈 챙겨주는 것 정도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여유자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생활비 내고 나서 가족들한테 탈탈 털어서 가져다 바치니 제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요. 가끔씩 밥하기 귀찮아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해도 돈 아깝게 뭐 하는 거냐 따지던 게 경제관념이 철저하고 알뜰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아끼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도 알겠고 모든 게 저 모르게 몰래 했던 거다 보니 실망이 컸어요. 아무튼 제가 경제권을 움켜쥐고 나니 그 후에는 남편도 어떻게 신우에게 돈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시부모님 용돈은 제가 알아서 잘 챙겨드렸고 신우한테는 일절 돈 한 푼도 가지 못하게 했었어요. 신우한테 어떻게든 잘 해주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회생활하려면 현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며 자기 용돈을 더 타가려고 했지만 남편 지출은 무조건 제가 만들어준 신용카드를 쓰도록 만들어놨어요. 가끔씩 온라인 쇼핑으로 결제되는 거 보면 신우한테 몰래 뭐 사주고 있다는 것과 시부모님 용돈으로 드린 돈의 일부가 시부모님을 통해서 일부 신우에게 조금씩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저랑 신우 관계도 이상해질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황에 저와 시부모님 간의 갈등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유도리 있게 제가 잘 조율해가면서 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넘어갈 건 넘어가주고 하면서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쯤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참 거리두기 하던 시절이라서 여타 다른 규모 작은 회사들처럼 인원 감축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타격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정리해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본 친정부모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해오셨어요. 부모님 건물 상가 1층 자리에 아주 작은 상가이긴 한데 공실이 생기게 되었다면서 저보고 그 상가에다가 가게 하나 차려서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자리에서 원래 장사하던 분은 어떻게 일이 잘 풀려서 그 자리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근처에 더 큰 상가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리도 대로변에 위치한 데다가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 뭘 해도 지금 회사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잘 벌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보니 혹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회사 일만 해온 제가 아무리 자리가 좋다고 해도 어디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자기 지인의 지인 중에 작은 상가 건물 같은 곳에 사업하는 거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아주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 도움받은 사람 중에 잘 안 된 사람 찾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혹시 관심 있으면 지인의 지인 통해서 다리를 한번 놓아주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나서 손해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 남편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멀끔하고 훤칠하니 신뢰가 가는 첫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도움을 받으며 만나고 있는데 첫 인상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주는 이야기는 전부 다 제가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이야기들 뿐이고 오히려 컨설팅을 빌미로 자꾸 둘이서 어디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나 한번 하자는 둥.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사 다녀오는 거라 핑계를 대면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어 보이는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집에 남편하고 있는데도 자꾸 연락을 해오고 하니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느낌보다 사짜 느낌이 너무 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사업을 할까 알아보는 와중에 쓸데없는 걸로 시달리다 보니 너무 질리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회사 사정이 점점 나아지게 되면서 정리해고 이야기도 쏙 들어가게 되었고 힘든 시기에 실적이 좋았던 사람인 저한테 좋은 자리까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제가 공부해오고 잘하는 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가게 차리는 건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왜 가게를 안 하냐고 하면서 자리가 아깝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돈 벌어 나간 거 보면 자리 좋은 건 안 봐도 뻔한 거고, 비슷한 업종으로 가게를 차리면 그 장사하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손님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장사는 해본 적 없고 엄두가 나질 않아서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거면 그 자리에서 신우가 장사를 해보게 하는 건 어떻냐고 물어왔어요. 처음엔 저도 또 신우냐고 하면서 지 동생 득대는 거라면 아주 발벗고 나선다고 질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우가 대학 졸업하고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 아무래도 오빠인 자기가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우가 자리 잡고 자기 앞가림 스스로 하게 되면 자기도 신우한테 앞으로 뭐 퍼줄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지 않겠냐며 그게 자기도 바라는 바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묘하게 설득되기도 해서 친정 부모님께도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자리가 워낙 터가 좋다 보니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넘기는 것보다 사돈처녀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신우가 저희에게 크게 신세지는 거나 마찬가지니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남편도 앞으로 신우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제 앞에서 조심하지 않겠냐고 하시니 저도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못하겠어서 안 하는 건데 딱히 신우를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좋게 해주긴 하겠지만 월세를 안 낸다는 것도 아닌데 신우가 생각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신우가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가도 친정 부모님께서 딱히 손해보시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신우 또한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저보다도 더 사회생활에 무지한 건 저와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신우가 도움이 필요할 테니 신우 보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들에 대해서는 괜히 남편의 지인 그리고 그 지인의 지인까지 엮인 상황에 여러 사람 불편한 관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 혼자 쉬쉬하고 모르는 척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신우에게 소개시켜줘야 한다니 아무리 제가 싫어하는 신우라고 해도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정도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자기 도움받은 사람들 잘 되게 해주고 싶어서 노력한 걸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한다고 한 것도 고작 그것 때문이었냐면서 어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있는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아줌마한테 꼬리를 치겠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 같은 아줌마라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와이프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욱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분을 가라앉히면서 신우는 나보다 어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걱정스레 말을 해줬더니 그 사람한테 도움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며 자기 연줄로 어떻게 소개시켜준 건데 저보고 성공할 기회를 제 발로 날린 바보 멍청이랍니다. 저는 신우가 걱정돼서 해준 말인데 남편은 저한테 혹시 신우가 잘 될까봐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거냐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지인을 통해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던 거라 남편한테는 그 사람 연락처가 없었으니 저도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그 사람하고 신우 만나게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제 선에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알겠다고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그 사람 연락처를 또 어떻게 받아가지고 신우한테 소개를 시켜줬나 보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이젠 모르겠다 싶었고 알아서 하겠지 싶었습니다. 신우가 무슨 가게를 열지 잘 알아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3달이 지나도 사업 시작은커녕 공사도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신우가 가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면서 공실로 놀릴 바에야 다른 사람 세를 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남편한테 따져봤더니 잘 알아보느라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저도 장인 장모님도 성질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쉬운 소리 할 게 누군데
역으로 큰 소리를 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많이 기분 나빠하셨지만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라고 겨우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달쯤 지나 들려온 신우는 가게를 오픈한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남자는 사업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신우에게 추근덕거리기 시작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신우는 그 남자와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정이 있는 남자가 그렇게 외간 여자를 만날 생각이면 조심해서 들키지나 말지, 어떻게 현재 아내한테 걸려서 신우에게 상간녀 소송이 걸려온 겁니다. 뭐 대단한 일 한다고 한 건지 그 남자 핸드폰으로 대놓고 호텔 들락거린 증거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찍어댄 바람에 그 남자 집구석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고 이혼 소송까지 걸린 상황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그쪽 집에서 신우한테는 신우대로 상간녀 소송을 따로 걸어온 거고요. 둘이서 재밌다고 찍은 증거물 때문에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서 신우 앞으로 위자료도 거의 최고액에 가깝게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까 말까 하는 어린 신우는 당장 3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물어내게 생긴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렸는데 기어이 제 말 안 듣고 하더니 신우 앞으로는 상간녀 소송이 걸려버리고 아주 남의 집 구석 파탄을 내다 못해 애지중지하고 있는 신우 인생까지 같이 꼬아버린 거예요. 하루는 신우가 저를 찾아와서 그걸 제 탓이라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자기 오빠한테 말한 걸 당사자인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걸 알았는데도 말리지 않고 방관한 제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옆에서 거들기를 자기도 그때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한 건 신우한테 위험을 경고하듯이 말한 게 아니라네요. 제가 이미 결혼한 여자인데도 외간 남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는 둥 남편인 자기한테 마치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서 착각한 걸 자랑처럼 말을 한 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인가 똥인가 웃기지도 않아서 상대도 해주기 싫었는데 신우가 이게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기면서 저보고 자기 앞으로 걸린 위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이 앞으로 걸린 위자료도 저보고 내주라는 당치도 않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신우, 네 것도 내줄 생각 없지만 그 자식 위자료는 왜 나한테 찾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두 사람 위자료를 제가 해결해주면 그 자식이랑 지랑 새살림을 차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걸린 상간녀 꼬리표도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뒤늦게 찾은 진정한 사랑을 이룩한 커플이라며 동정표를 받을 거 아니냐입니다. 남편도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남이 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저보고 옆에서 그렇게 해주자고 부추기더군요. 그 남자가 능력도 좋고 하니 신우 인생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동안 제가 자기 월급을 관리했으니 그 정도 모아놓은 돈은 있는 거 다 안다고 빨리 내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내주느냐 따지니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신우 인생 또한 제 손으로 파탄을 낸 거나 마찬가지니 이제는 제가 싫어하는 신우 뒷바라지도 해주게 생긴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평생 신우 책임져 줄 바에 두 사람 위자료 내주고 결혼시키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힐 거라는 거예요. 뭔 되도 않는 자신감으로 짓거리는 말인지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신우 도와주는 것마다 경기를 일으키며 싫어하니까 신우 위자료를 안 내주면 우리가 평생 뒷바라지 해주며 책임지겠다고 우기면 저한테 그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확실한 해결책이 있었지요. 남편한테는 남편 술수에 넘어가주는 척 신우를 우리가 어떻게 평생 책임을 지냐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꾀가 통했다고 생각했는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 벌어온 돈으로 신우가 그 일하고 부르는 그 바람둥이 놈의 위자료를 내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요. 남편은 나름 머리를 굴려서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제권을 가져갔지만 자기가 벌어온 월급이 우리 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도 된다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신우 위자료 내주면 되는 거냐고 재차 물어봤고, 신우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합의 이혼은 절대 못 해주겠고, 재산 분할은 당신이 벌어온 돈 그대로 돌려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파탄의 원인인 당신과 신우한테는 나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신혼집이래봐야 제가 결혼 전부터 전세 얻어 살고 있던 집에 차렸기 때문에 남편이 돈 몇 푼 벌어온 것만 돌려주면 더 이상 분할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신우가 정신 차리기에는 3천이라는 위자료가 모자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위자료 내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소송 끝나고 보니 결혼 기간도 짧고 해서 신우한테는 위자료 500밖에 뜯어내지 못했지만 충분히 참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서 자기가 여태껏 벌어온 돈 돌려받아서는 신우 결혼시키겠다고 그 남자 위자료부터 내줬다고 하네요. 남편도 저한테 위자료 줘야 할 게 있고 모아놓은 돈이 그것 전부 다 내주고 나올 만큼 많지도 않아서 신우 위자료는 그쪽 집에 분할로 내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남편이 위자료 내주자마자 신우는 상대도 해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하기야 가정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여기저기 추파를 던지고 다녔는데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뭣도 없는 신우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사업 상담한다고 돈 좀 모아놓은 사람들 만난다고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소송 위자료로 빚더미에 앉아있는 신우는 그렇게 소박맞고 그 남자한테도 처참히 버려지고 말았다네요. 욕심이 험하니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제 평생 애지중지하는 신우 뒷바라지 해주면서 살아야 하니 어떻게 보면 제가 소원 성취해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직 자기 빚에 신우 남은 위자료까지 내주려면 2년은 꼬박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텐데 신우 뒷바라지 해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싶네요. 저렇게 된 거 보니 너무 후련하고 한편으로는 처음에 신우한테 돈 가져다 바치고 그럴 때 진작에 이혼을 했을 거라는 후회도 살짝 남네요. 지난 일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후회할 시간에 이제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동료로 처음 만난 남자친구는 가끔씩 보면 세상 물정을 모른다 싶을 때가 있었지만 그게 연애하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딱히 싫어하는 것도 없고 까탈스러운 제 성격 잘 맞춰주는 수더분한 성격이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차츰 갖게 만들어줬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다 보니 일 때문에 서로 투닥거리기도 많이 했지만 같은 해에 회사에 들어간 입사 동기이기도 하고 회사 내에 몇 안 되는 또래이다 보니 서로의 상황 같은 게 더 잘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도 빨리 들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사내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회사에 아무리 비밀로 해도 티가 나긴 하나 봐요. 다른 직원들은 저희가 연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걸 감쪽같이 속이고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연애하면서 크게 다투지도 않고 서로의 고충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쭉 별 탈 없이 연애를 계속해왔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 공개 연애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내 공식 커플이 되다 보니 결혼 언제 하느냐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었고 아무래도 응원도 자주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본가는 따로 있고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취방 계약도 새로 갱신을 몇 번 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거처를 찾을 때 회사랑 얼마나 가까운가, 위치도 중요한 게 여겼지만 한편으로 서로의 자취방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도 계산해가면서 새로 방을 구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점점 사는 곳이 가까워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매일 보는 사이긴 하지만 퇴근길까지 같아지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오래 만나왔는데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퇴근하면 남자친구가 항상 같이 지하철을 타고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집까지는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퇴근길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는 했지만 동네가 달랐기 때문에 집까지 걸어서 30분을 더 걸어가야 했어요. 언젠가부터 서로 일하느라 피곤해서 지쳐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차라리 결혼을 해서 둘이 같이 살면 여러모로 출퇴근도 같이 하게 될 테고 한 집에 사니까 빙 돌아서 집에 갈 필요도 없고 집도 월세로 제 방, 남자친구 방 해서 어떻게 보면 2배로 내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바에 대출 2, 3억 받아서 신혼집 구해 이자 내는 거나 방 2개 월세 내고 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았고 여러모로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로 청혼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낭만적인 거 찾고 그러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 그런 형식적인 건 생략했어요. 분위기 좋은 데서 촛불 몇 개 켜놓고 명품 반지에 명품 가방 선물 받으며 프로포즈 받는 그런 뻔한 청혼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돈으로 서로를 훌륭하게 키워준 양가 부모님들께 선물 같은 걸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위해 서로의 상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월급이야 같은 회사 다니고 있고 입사 동기이다 보니 누구보다 서로가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 모아놓은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월급에 비해 너무 적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비용은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자취하는 곳도 서로 비슷한 곳에 한 푼이라도 싼 곳을 찾아서 구해 살고 있었어요. 데이트할 때나 필요한 걸 살 때나 이것저것 가격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었고 알뜰살뜰한 면모 또한 결혼 상대로 생각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퇴근 후에도 저를 항상 집까지 바래다 주던 사람이기에 어디 쓸데없는데 돈 쓰러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 또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입사 4년차가 된 우린데 1년치 연봉만도 심지어 갓 입사했을 때 1년치 초봉만도 못한 금액을 모아놓은 돈이랍시고 보여주고 있으니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놀래켜주려고 장난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나오는데도 별 해명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걸 보니 무언가 사연이 있어도 있구나 하는 안 좋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닥달해서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캐봤습니다. 도무지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자초지종을 실토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혼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드리는 걸로 모자라 생활비까지 보태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거기서 월급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니 혼자 생활비에 이것저것 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었던 거고요. 오히려 용케 그만큼이나 모았다 싶을 정도다 싶었어요. 남자친구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남자친구가 외아들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도 부모님한테 생활비며 대출금이며 이렇게 갚아주고 있느냐 물어보니 다른 형제들은 자기 버는 만큼 벌지 못해서 혼자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착해 빠진 건지 멍청한 건지 자기가 월급의 반을 부모님한테 갖다 바쳐도 다른 형제들 버는 돈하고 비슷하니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도와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봉양을 혼자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다니 솔직히 호구도 이런 호구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부모님도 심지어 남자친구의 형제들마저도 남자친구를 등쳐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바보같이 지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거고요.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거 아니라는데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3년 가까이 연애를 해온 내 남자친구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남의 집 기둥이라는 사실에 정신이 다 아찔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고 그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무언지 알고는 있는지 제 말에 대답을 이어가지 못하더군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서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남자친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 집 대출금을 내주는 건 그만하겠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경제권을 넘겨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돈 관리를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는 대신에 부모님께 생활비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용돈을 챙겨줬으면 싶다는 겁니다. 그 액수는 그때그때 저한테 허락을 받거나 합의하는 선에서 말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정말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했고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차이나는 돈 얼마 정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남자친구가 제가 모아놓은 돈만큼 돈을 모아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신혼집을 구할 때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당장 제가 몇 천만 원 더 내긴 하겠지만 앞으로 자녀 계획까지 생각해보면 집안의 가장이 될 남자친구가 더 오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제가 지금 내는 돈 몇 천만 원만큼 혼자서 외벌이로 감당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였으니까요. 일단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소개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인사드린 적은 없지만 연애하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사람 자체는 정말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기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인사시키는 나를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걸 밀어서 뭐 하겠냐고 남자친구를 닥달해 억지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저를 소개를 안 시켜주려고 하길래 저는 혹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드리러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를 엄청 반겨주시고 잘해주셨어요. 아들한테 말로만 들었다면서 정말 꼭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자리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유독 남자친구만 좌불안석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하고도 아들이 내주던 대출금도 내주고 생활비까지 주겠다니 요즘 저 같은 며느리 보는 운 좋은 시부모는 당신들밖에 없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이야기했던 앞으로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눈치인 걸 보니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걸 미루던 진짜 이유를 말이지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으니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가 말씀을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 결혼 후에는 저희도 신혼집을 구하면서 대출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빠듯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될 것 같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며 아까까지는 저를 무슨 세계 최고의 며느리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 아들 경제권 뺏어가서 권력을 휘두르며 부모 자식 사이 이간질하려는 천하의 나쁜 사람 대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둘벌이의 신혼집 구해서 들어가고 할비 내고 하면 지금처럼 살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힘들게 돈 벌어 내가 번 돈은 공동재산이 되고 남자친구가 번 돈은 당신들 생활비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을 관리를 하려고 드느냐 욕 한마디 안 하셨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이니까 자식 앞으로의 미래가 행복한 게 더 좋으시지 않느냐. 대충 계산해봐도 여태까지 드린 게 5, 6천만 원은 된다.
그 정도면 자식 된 돌이 충분히 했고, 앞으로 여태 보내드렸던 만큼은 아니지만 용돈도 드리기로 했지만 도통 들으시질 않더라고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꼼짝 못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좋은 해결법이 있다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퇴근하면 대리운전 같은 거 하고 주말에는 물류창고 같은데 가서 일을 더 하겠다고요. 그렇게 돈을 더 벌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직 내 집도 없는데 투자까지 뛰면서까지 자기 부모 대출금의 생활비를 내주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제가 셋인데 그거 다 갚아주고 물려받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한마디 걸고 넘어졌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당신 아들이 알아서 더 벌어가지고 준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고 저보고 마누라 될 사람이 그 정도 이해심도 없어서 어디다 쓰겠냐고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더군요. 더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어리숙한 건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 눈치 본다고 해야 할 말도 못하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제 눈에 좋은 신랑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내주고 대출까지 갚아주는 집안의 기둥인 효자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해서 부모들한테 진심으로 축하받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들 당연히 받을 돈 뺏어간다고 싫어하지는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자친구도 자기 인생, 자기 건강 갈아 넣으면서까지 돈을 더 벌어다가 부모한테 갖다 바치겠다는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남자친구를 오래 알고 지낸 거지 따지고 보면 그날 처음 본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시작부터 끝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 투잡 뛰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더 벌 거면 저랑 결혼은 왜 하나요? 그냥 관상용 열대어를 한 마리 키우고 말지. 일주일에 7일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이면 솔직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의 집 기둥 뽑아오는 거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고 결혼 이야기 뒤집어버리는 것도 뒤집어버린 거지만 남자친구한테도 이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평생 그렇게 가족들 지갑 노릇이나 하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못하게 말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보기 싫어도 마주쳐야 해서 불편했는데 남자친구의 마지막 책임감인지 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직한다고 말하고 그 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산착오가 있었는지 바로 직장을 못 구했나 봐요. 헤어지고 4개월쯤 지나서 제가 사는 자취방 앞에 술에 잔뜩 취해서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에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인데 뭔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직장을 못 구해서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들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둔 남자친구 잘못이라면서 그나마도 저금이라고 모아놓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장 자기는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 몇 달을 못 기다려서 얼마 안 되는 자기 돈을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자기가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을 놓아버린 건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자기는 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요. 집에다 돈 가져다 바치는 것도 그만둘 것이고 2번 다시 호구 노릇 하지 않겠다고 머리를 바닥에 찌으면서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연애했고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도 안쓰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을 때 진작에 들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요.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필요도 없었을 테고요. 결국 저보다 가족을 먼저 택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받아준다고 해서 또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나는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술 먹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싫고 우리는 이미 끝난 거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부모 자식 간의 천련을 끊어낼 수 있겠냐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딱 한 번이라고 했고 넌 벌써 그 기회를 날려먹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연락도 소식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남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남자친구 소식을 들었다며
저한테 말해줬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쪽에서 일자리 찾으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는 왜 하고 있는지 안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불쌍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를 다시 안 받아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가족을 놓지 못해서 안정적인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부모님 당장 생활비랑 대출금 내주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면 아직 정신 덜 차린 것 같네요. 그동안 만나온 정에 휩쓸려 받아줬더라면 결국엔 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투잡을 뛰겠다느니 내 돈을 빌려서 쓰겠다느니 분명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을 거예요. 비록 이렇게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었지만 아무쪼록 언젠간 정신 차리고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키워준 은혜, 당연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이겠지만 자기 인생까지 갈아서 갚아야 할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모습을 보니 그냥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 것 같아요. 저랑은 이제 헤어졌으니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요. 정신 차리면 그만둘 것이고 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도 저렇게 살아가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각자의 직장 선배들에게 소개를 받아 2년을 키워온 남편과 4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이 계획을 갖기에 아직 집도 작고 전세이기도 해서 미뤄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 두 사람 다 아직 30대 초반이긴 하지만 서로 결혼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는데도 결혼을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위로 2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저한테는 시누이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둘 사이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시부모님께서 남들처럼 집 한 채는 못 해줘도 집 구할 때 2억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마어마해서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한다는 말은 다 옛말이 되었지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셔서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넉넉하다 보니 사실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저랑 남편도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적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당시 미혼인데다가 따로 만나던 사람도 없었던 신우가 덜컥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저랑 남편이 당시에 결혼 준비하고 있던 건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먼저 해야겠다고 박박 우기면서 말이지요. 거기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신우가 속도 위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우와 결혼한다는 상대방은 신우의 친동생인 제 남편보다 그리고 그 남편보다 어린 저보다도 나이가 적은 이제 갓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준비하는 취준생이었습니다. 신우와는 나이가 무려 7살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연상연하 커플이 잘못된 거라고 우기는 꽉 막힌 오래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아닙니다만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드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애초에 둘이서 만난 것도 몇 번 안 되더라고요. 헌팅 술집에서 어떻게 합석을 하게 되어 그 후로 둘이 눈 맞아서 몇 번 만난 게 다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둘이서 죽이 잘 맞아서 그런지 그러면 그냥 결혼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아이를 낳아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 또한 제가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서 한 해에 2자식 전부 결혼시키는 것이 하객들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고 시기적으로도 무리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신우가 더 배부르기 전에 자기가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니 집에서도 첫째인 신우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직장이라고 변변찮은 곳 다니면서 한 달에 200 남짓하게 버는 신우, 그리고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나이 어린 시매부가 결혼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게 뭐가 있었겠어요?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돈 2억을 신우에게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선 똑같은 자식한테 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결정 자체가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희가 정해놓은 결혼식 날짜가 있는데 신우를 위해서 저희가 정한 날짜를 1년이나 뒤로 미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충격이 너무 커서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겠다 하면서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2주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이 회사 끝나면 곧장 저희 집 앞으로 퇴근해서 매일같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해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차 뜨기 전까지는 저희 집 앞에서 계속 용서를 구했고 결국 그 진심이 화가 잔뜩 나신 친정부모님 마음까지 돌리게 되면서 결국 지금은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결혼은 신우 덕분에 1년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신우를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신우가 사람이라도 좋으면 어떻게 제가 좋아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자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신우였어요. 저희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신우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우가 싫다고 시조카까지 싫어할 이유도 없고 출산은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어차피 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제가 뒤끝이 있다는 걸 티낼 필요도 없고 해서 축하 인사하러 찾아갔습니다. 아기용 물티슈랑 기저귀 같은 기본적인 용품들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어요. 뭐 좋은 말 들으려고 갔던 건 아니지만 신우의 반응이 참 어이없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뿐인 시조카가 태어났는데 제 손이 작다나요? 제가 사온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건 보편적인 선물이니까 저 아니어도 자기 지인들이 알아서 잔뜩 사올 텐데 센스 있게 현금 선물이나 가져오지 집에 둘 곳도 없는데 쓸데없는 거 사왔다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진짜 신우 올케 사이가 된 것도 아니고 얽힌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마음 써서 준비해 간 건데 막상 저렇게 나오니 제가 저딴 소리 들으려고 4시간 날려서 가면서까지 여기 왔나 싶고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암만 자기 때문에 결혼이 미뤄졌는데도 자기 동생과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진짜 신우 올케 사이가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시짜지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짐했어요. 결혼 후에도 정말 무슨 이야기 안 나올 정도로 최소로만 하고 신우하고는 절대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최대한 무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신우한테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뜸 자기가 보낸 거 확인해보래서 뭔가 봤더니 문자로 리스트를 쭈루룩 써서 보냈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100일 잔치를 한다고 선물 리스트를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센스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면서요. 요즘 돌잔치도 민폐라고 거의 안 하는 추세인데 돌잔치도 아니고 100일 잔치를 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하나 골라서 보내라고 한 선물 리스트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현금 선물 300만 원, 해외 수입 유모차, 새돈짜리 금반지랑 금팔찌 각각 하나씩. 뭐가 더 싸다 싶은 건 없었고 비슷비슷하게 다 고가의 선물들이었습니다. 돌잔치에도 저 정도를 안 할 텐데 100일 잔치에 저런 선물을 요구하는 게 뭔가 싶었어요. 해외 수입 유모차는 뭔가 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하나에 무슨 200만 원이 넘고 관련 뉴스기사 보니까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강남 젊은 주부들이 100m가 넘게 줄을 서서 대기표 받아 사가는 유모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자친구였으니까 남편한테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지요. 남편도 같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남편한테는 따로 선물 리스트를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한 집으로 쳐준 게 아니고 둘이서는 또 따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정작 한다는 말이 둘이 합쳐서 유모차라도 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선물이라고 달라는 신우도 웃기지만 뭐라도 하나 사주려고 드니 지금 제정신이냐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선물도 선물이지만 유모차 같은 건 어차피 애가 크면 안 쓰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물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애 유모차가 그 정도나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물려받는 것도 희망사항이지 솔직히 신우가 중고로 팔아버려도 그만인 거 아니냐고. 인터넷 보니까 없어서 못 구해 웃돈까지 주고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든 내 돈 뜯어가려고 그런 게 뻔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결혼자금이라고 2억을 대주시긴 했지만 신우나 시매부나 모아놓은 게 없고 당장 생활비도 없다 보니 지하철도 안 다니는 외진 곳에 오래된 빌라를 신혼집이라고 구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당장 지하철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200만 원짜리 유모차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어요. 지금 이거 사주면 돌잔치 때는 차 한 대 뽑아줘야 한다고. 차라리 싫은 소리 한번 듣고 말지 죽어라고 이래서 신우한테 퍼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모르죠. 뭘 해도 했을 수도 있고 제 말 듣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100일 잔치라고 뭐 성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댁에 조촐하게 음식 차려놓고 배달 음식 몇 개 시켜가지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부른 사람도 친척들 몇 명밖에 없고 그나마도 친척들 중에 통 좀 크다고 하는 분들만 초대를 했더라고요. 신우가 저한테는 뭘 준비했냐고 묻길래 100일 잔치에 누가 그런 선물을 준비해요 하고 보니까 케이크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케이크는 제가 사겠다고 해서 시댁 근처 빵집 가서 직접 한 개 사왔습니다. 시끌벅적 100일 잔치 내내 신우는 저한테 눈길조차 안 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미 진작에 신우라는 사람한테 질릴 대로 질려 있었는데 비호감 시자질에 아주 활용점정을 찍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저희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평범하게 잘 마치고 식사하는데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했어요. 남편 쪽 하객은 제가 전부 다 모르니까 따라다니기만 했었고요. 인사 다니면서 인원수를 전부 다 세본 건 아니니 얼마나 많은 하객분들이 제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신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식대정산을 하는데 저희 쪽 하객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아무튼 식대정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축의금 들어온 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피곤했지만 집에 현금 두고 있기도 그렇고 남편이나 저나 서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받은 건 저희가 갖고 나머지는 양가 부모님께 돌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방명록을 보는데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신우 이름이 제 방명록에 적혀 있었는데 신우 외 40명이라고 적혀 있고 축의금은 5만 원을 했더라고요. 신우가 신부 측에 이름 적은 것과 꼴랑 5만 원 주고 간 건 둘째치고 왜 40명은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축의금 받는 걸 제 남동생과 사촌동생이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쭈뼛대더니 40명이 온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누나 결혼식 앞두고 자기 때문에 누나 가족 될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으면 안 되니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알아보라고 신우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신우는 아주 당당하게 전화를 받더니 뭐 잘못된 게 있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제 결혼을 너무 축하해주고 싶어서 남편의 누나가 아니라 저를 아는 사람으로서 결혼식에 참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우 외 40명은 뭔가 했더니 신우가 자기 지인들부터 신우 남편 지인들에 신우 남편의 친척들까지 총동원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데려왔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 거지근성에 동참해준 이유가 신우가 주변 사람들 부를 때 올케인 제가 인간관계가 아주 거지 같아서 부를 하객이 너무 없어서 하객 알바를 쓴다고 하길래 자기가 도와준다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했던 거였어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뻔하더라고요. 제가 100일 잔치 때 사달라는 거 안 사줬으니 어떻게든 저한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싶었던 겁니다. 거지근성도 거지근성인데 그 못된 심술보 또한 치를 떨게 만들 정도였어요. 남편도 신우의 황당한 복수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손해본 거 메꿔주겠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결혼했는데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 아니겠어요? 그 돈 메꿔준다고
기분이 나아질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신우하고는 명절 때 마주치는 정도가 아닌 이상 그냥 남처럼 지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이상 여기서는 지 누나 편을 들 수가 없었지요. 아무튼 한동안 신우랑 엮이지 않으니 남편하고는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문제가 될 싹을 잘라버리니 다툴 일도 없더라고요. 지원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고 두 사람 모은 돈만으로 모든 걸 처리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집도 전세에다가 방 하나 딸린 작은 구조라서 결혼을 했지만 당장 아이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어차피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되면 그때 자녀 계획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집은 작은 집 나름의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었으니까요. 맞벌이 하느라 퇴근하면 서로 힘든데 집이 작으니까 집안일도 별로 할 게 없고 그래도 주변에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지역이라 추억거리도 많이 쌓였고요. 하지만 남의 집인데다가 좁기까지 한 이 전세집을 하루빨리 떠나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저희도 빨리 자녀 계획 시작하고 하루빨리 자리 잡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2년 몇 개월 기간 동안 신혼인데도 다 나가면 돈이라고 어디 그럴싸한 데이트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것 참고 갖고 싶은 것 포기해가며 정말 허리띠 졸라매가며 아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기운 빠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말이에요. 좋은 일이니까 축하해줘도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신우는 그나마 다니면서 한 달에 200 남짓 벌던 직장도 아이 태어나면서 관두게 되었고 취직 준비하다 결국 끝내 취직 못한 신우 남편은 신우네 시댁 쪽 장사 도우면서 고정 수입 없이 그때그때 그쪽 집에서 돈 타다가 가져다 쓰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벌이로 신우네가 무슨 수로 갑자기 이사를 가는가 싶었습니다. 로또라도 된 줄 알았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딱 이런 기분인가 보네요. 아이 계획까지 밀어가면서 정말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짜장면 먹는 돈도 아까워서 짜장라면 먹고 그랬는데 누구는 저희보다 돈도 못 벌면서 벌써 아이도 있고 돈도 어떻게 한 건지 집도 이사가고 제가 질투심이 심한 건지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는 않지만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싫어하는 신우가 저렇게 집도 사고 하는 꼴을 보니 정말 말 맞다나 배알이 꼬여서 죽겠네요. 그냥 신우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신우보다 제가 못한 것 같아서 울적해서 사연 보내봤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제가 사연 보냈던 게 생각나서 이렇게 몇 달이 지나서 후기를 보내드리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하고는 갈라섰습니다. 숙려기간도 끝났고 완전히 갈라섰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았고 위자료에 신우가 제 축의금 털어먹으려고 했던 돈까지 탈탈 전부 다 받아냈어요. 이혼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영 끊고 살고 있으니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신우가 대놓고 이사갈 집이라고 집 자랑을 SNS에다가 올려대기 시작했어요. 사진 올려놓고 엄마 고마워. 새 집에서 우리 아이랑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게.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대는데 제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무슨 돈이 있어서 벌써 이사를 가는가 했더니 시댁에서 신우한테 집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보면 모르냐고 누나네 이사 가는 거지 않냐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누가 한글을 못 읽어서 물어보는 줄 아냐고 이게 뭐냐고 다시 따져 물었지요. 신우네는 이미 결혼할 때 원래 우리에게 지원해주기로 했던 지원금 다 받아다가 지금 사는 집을 구한 거 아니냐 했더니 남편이 되려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누나네 애도 커가고 그러는데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차도 없는데 대중교통이라도 타기 편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욕심이 험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저 신우라면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 자기도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끝까지 따졌어요. 신우가 결혼할 때 가져간 돈이 무슨 돈이냐. 그 돈 다 가져갔으면 됐지. 시부모님도 웃긴다고 순서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신우한테는 이미 해줄 만큼 해줬으니 이제 우리한테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누나는 애 키우면서 어디 한번 다녀올라 치면 아이 들쳐업고 외진 곳 다리 아프게 걸어다니면서 불편하게 다녀야 하는데 상황 좋은 우리가 한 번은 더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나마 둘 다 돈 벌고 있고 벌이도 나쁘지 않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어야지 왜 누나 걸 탐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돈인데 부모님이 맘대로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 돈이 탐나면 너도 너네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라더군요. 장인 장모님한테 너네 부모님이란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고 이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오라는 게 할 소리냐고 했더니 애초에 보태주기로 한 돈을 안 준 건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그냥 주기로 한 돈이냐고 반반 결혼하기로 하고 맞춰서 주시기로 했던 건데 니네 부모가 니 누나 준다고 안 줘서 나도 그냥 안 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눈이 번뜩 하더니 그러면 누나 줄 돈을 받아오면 친정에서 돈 똑같이 받아올 수 있는 거냐면서 그럼 그걸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하더니 지네 집에서 돈 받아올 테니 저도 친정에서 돈 똑같이 받아오고 여태 우리가 집 산다고 저축한 돈에 모자란 돈은 대출 받아서 신우 집을 사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돈 받아서 친정에 똑같이 지원받아오는 게 제가 원하던 거긴 한데 여태 정말 말 그대로 허리띠 졸라매서 모아온 돈을 가지고 신우 집을 사주자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남자 대갈통 속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지 누나한테 지 가족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던 거였어요. 생활비 같이 내고 돈은 각자 관리하고 있었기에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신우한테 그 돈을 주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고 물었는데 제가 예상한 금액에 반해 반도 못 모았더라고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신우한테 생활비까지 보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들키니 잔뜩 당황해가지고는 우리가 애가 없어서 그런데 시조카 보니까 삼촌 된 마음으로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데 이제 3살 되는 애한테 뭘 얼마나 잘해주길래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보냈는지 영 끊고 산다고 했으면서 그냥 저랑 신우 마주칠 일만 없게 중간 역할 해준 거고 아주 신우네 집 기둥 노릇을 나서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제 탓을 하더군요. 제가 신우랑 영 끊고 산다고 했던 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고 그러니 자기가 중간에서 난처하니까 돈으로 기분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바로 이혼하자고 말해줬어요. 제가 중간에서 가족들 사이 이간질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나는 열심히 벌어온 돈 니네 누나한테 다 뜯길까봐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혼해 줄 테니 평생 누나 뒷바라지하면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나만 이혼해주면 니네 엄마가 니네 누나 집도 사주고 너는 너가 돈 벌어서 니네 누나 편하게 해주고 니 조카한테 좋은 삼촌 되고 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협의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까지 구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위자료부터 해서 그렇게 완전히 결혼 생활 쪽내게 되었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제가 비하까지 해가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괜히 신우 처음 결혼할 때 파혼하게 될 뻔했던 거 그때 남편이 사정사정하면서 빌었던 게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저희 쪽에서 똑같이 2억을 맞춰오겠다고 했을 때 그 돈이면 지네 집에서 준비한 돈은 신우해주고 저희 쪽에서 가져온 돈 가지고 어떻게 그럭저럭 두 남매가 자리 잡고 살겠다고 계산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말대로 이미 다 지난 일인데요, 뭐. 괜히 더 나쁘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최대한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려고요. 이제라도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 탈출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처음 사연 보냈을 때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걱정해주신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